자, 이분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굉장히 바쁘셨죠? 아직 화요일인데요. 화요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목요일 된 거 아닙니까? 화요일인데요. 아, 지금 제 체력은 거의 금요일 네. 오후로 와 있어가지고 좀 화요일밖에 안 바쁩니다. 됐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바쁘네요. 제 기준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네. 주말에.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참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어땠나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 미국 시장이 하루밖에 안 열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래서 이번 주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제 끝났죠. 미중 그 정상회담 네. 화상으로 한 음. 처음으로 미중 간 정상이 영상 통화를 한 그것이 좀 끝나기는 했는데 네. 혹시 뭐 내용을 좀 보셨나요? 저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네. 예. 얘기는 3시간 했다고 하는데 네. 별로 나온 게 없네. 아직 전해진 내용이 없는 건지 네. 별로 알맹이가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게요. 자, 우선은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네.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볼까요? 별로 시장이 움직임이 없어요. 미국, 중국, 중국 지수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제 중국 지수 제가 보는 건데, 네. 예, 살 올라가는 것처럼 했다가 그죠? 네.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빠졌어. 네, 그래서 마이너스 전환하고 중국 증시가 심천 지수로 저희는 들여다보는데 네. 마이너스 전환하고 끝났습니다. 상해 종합도 보니까 보시면은 0.33% 마이너스 네. 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선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살짝 마이너스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약간 약보합세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미중 무역 텐션 때문에 네. 이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들이 생기고 있죠. 왜냐하면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게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BDI든 기본적으로 이게 좀 어느 정도 두 국가 간의 어떤 텐션이 좀 떨어져야지 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좀 낮춰줄 수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두 국가가 얘기하는 걸 보면 제일 첫 라인을 보니까 중국에서 한 얘기에 대한 코멘트들을 좀 보니까 네.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 대만에 대해서 딴 얘기 하지 마. 아,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죠? 일단은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보면 시진핑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 여기가 어쨌든 뭐 mutual respect, peaceful coexistence, win-win cooperation 뭐 다 그냥 대충 겉으로 얘기하는 것뿐이고 뭐 지금 똑같이 두 파티가 한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어쨌든 자기 입장들만 얘기했어요. 사실적으로 뭐 많은 디스커션을 했고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래서 이번 이 두 정상의 미팅이 어떤 시장에 굉장히 활력소를 심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겠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뭐 둘이서 뭔가 뭐 성명을 사인을 해서 서로 이 무역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텐션, 이런 문제점들을 좀 낮춰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또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200 빌리언이니까 2천억 불이죠. 이거를 미국산을 사줘야 되는 그거를 지금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트럼프 있잖아요. 대통령 때 서로 이제 약속했던 것.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원하는 것은 중국이 유동성을 좀 더 풀고 이러면서 내수 시장을 좀 활력소를 좀 심어줘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GDP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3분기 GDP도 매우 안 좋았고요. 네, 뭐 지금 결국 컨슈머의 리테일 세일즈 2월 온 2월 숫자로 놓고 딱 보시면은
예, 이 정도 숫자란 말이죠. 4%대, 5%대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옛날처럼 이 정도 숫자는 나와야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뭐 8, 9%대 정도 나와줘야지. 소매 판매가 저 정도는 나와줘야지 내수 시장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은 글로벌 수출 국가들이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네. 중국 시장이 살아나는 부분이 나오고, 자,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 이머징 마켓도 좋아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시진핑이 올림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2월 달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크레이지 빵님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이제 미중 회담. 네. 오늘도 멋지신 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 일각에서 조금씩 나오는 목소리이긴 한데 3분기 네.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5%를 밑돌았고 네. 4분기에도 만약에 안 좋으면 뭐 당연히 안 좋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YOY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4% 초반대, 3%대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이 나오는데 그 6중 전에 또 얼마 전에 있었고 한데 시진핑 주석의 거의 뭐 영구 집권 아니고는 별로 이게 경제 뭐 부양책 이런 얘기는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매 판매 증가율 자체가 저렇게 4%대까지 떨어지고 네.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의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경우에 네.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만, 예. 그러니까 미국과 틀리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정부가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불안이에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 전체적으로 또 황다 이슈, 네. 게다가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저렇게 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동성을 좀 덜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게다가 이제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수출 전선에도 아직은 괜찮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시진핑이 당연히 정책적으로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숫자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M2 증가율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의 M2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료 찾으셔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냐면 네. 계속해서 지금 참 좋은 숫자들 이렇게 쭉쭉 이렇게 언제든지 쳐서 보시면 예. 이런 숫자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예. 우리가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숫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트레이딩 investing.com 숫자가 상당히 괜찮게 나옵니다. investing.com 숫자로 보시면은 네.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요. 자, 이렇게 이런 숫자거든요.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위기가 터졌죠. 그죠? 네. 위기가 터지고 나서 유동성을 확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예상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들 보시면 10%인데 액추얼이 11.1%.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높은 유동성 증가율이 일어났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죠. 네. 이렇게 뭐 대충 보면은 요때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훅 꺼져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쭉 보시면 요때가 계속해서 지금 숫자가 예상치보다 낮은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요번에는 보면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유동성 증가율이.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제가 원하는 건 쭉쭉 올라가서 10%대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이거는 이제 결국 내수 시장을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숫자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뚝 넘어가더니 보시면 8월에 예상보다 낮게. 근데 이제 최근 보시면 이제 살짝 예상보다 높은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헝다 이슈가 이때 터져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겠지만 네. 지난 뭐 8월 말 9월 초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보면 이제 그때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동성은 그때 이후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은 이제 중국은 확실히 돌아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시진핑이 그 봐라 우리가 없으면 참 어렵지 이런 식의 약간 글로벌 시장에다가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의 얘기가 어쨌든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한 미팅이니까 여기서 좀 그렇죠. 약하게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세게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시진핑의 입장에서 계속 그 강경론을 가져가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서로가 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올해 안에 이 유동성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지금 중국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현재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홈런랩 포트폴리오의 중국 비중이 25%예요. 예, 그래서 25% 정도를 가져가는 것은 중국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11.5%밖에 안 되니까 그럼 거의 2배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비중을 좀 제법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딱 마음에 드는 숫자가 참 오늘 좀 기대는 했어요. 솔직히 제 속마음은 오늘 이벤트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좋아질. 그러니까 뭔가 바이든과 시진핑이 그래 우리는 앞으로 코퍼레이션 해서 협력을 해서 뭔가 이제 전 세계 경기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길 바랬으나 좀 너무 기대가 컸나요? 네. 아무튼 그래도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있을 때하고는 확연하게 틀린 모습인 것 같긴 하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좀 급격하게 과격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그래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무적으로 먼저 준비를 다 해도록 하고 나서 이제 천천히 접근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 굉장히 체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후에 뭔가 하나 둘씩 좀 진척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일단은 비유를 하자면 학교에서 이제 이제 1등, 2등 먹는 두 친구가 이제 싸우지는 말자. 그렇지.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어떻게 협력할지는 나중에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상호 존중, 화평 공존, 합작 공영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관계가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식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향후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길 희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싸우지 말자 정도네요. 예, 그러니까요. 사이좋게 지내자. 네, 사실 이제 두 국가는 싸우면은 서로 안 좋아요. 서로만 안 좋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 이제. 근데 이제 둘이서 싸우는 척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이 더 안 좋았고. 특히 우리나라. 두 국가만 좋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둘이 싸워서 둘 중에 하나는 뭐 좋아질 수는 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만 좀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둘이서 좀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G1과 G2의 어떤 위치와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셔야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두 국가가 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두 국가가 제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부채 리스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화될 수 있고 이게 언젠가는 정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좀 더 공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또 그 뭐 대만 이슈, 뭐 오복담담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라고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미국 쪽 이슈로 넘어가 보면은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그 미국의 CPI 상승률이었습니다. 그게 전년 대비 6.2%, 예상치가 5.9%였는데 예상치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들 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보죠. 그럼 당연히
줄줄이 이제 이어지는 질문들. 와, 이게 그러면은 좀 부담이 되는 상승률이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언제 거냐면 그 2004년, 2008년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네, 직전. 그렇죠? 직전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정말 치고 올라갔어요. 보죠. 네. 2004년에서 2006년에 금리를 올리던 시기입니다. 이때 네. 보시면 거의 5% 근방까지 올라갔었고 다시 떨어졌다가 또 확 올라가더니 거의 5%를 넘고 6%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가 보시면은 3% 근처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놓고 보고 있으면 이때가 산업재 버블이란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 숫자보다도 더 높아요, 지금이. 그죠? 지금이 6.2%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 숫자보다 요 숫자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걱정하는 거지. 근원 인플레이션 4.6인데 이때는 3%도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요것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났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때는 그 경험은 아니었잖아요. 그 경험이라 함은 코로나19가 터져서 갑자기 확 문제가 터지고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났던 때하고 거기 대비해서 이제 기저효과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나누기 2 하더라도 그죠? 3%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숫자들 수준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간 게 작년 4월이니까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올해 4월이니까 적어도 내년 4월, 내년 5월 숫자가 나올 때는 2%대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기저효과가 끝나니까. 예.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대는 계속 하고 있을 거고 그게 어떻게 풀릴 거냐 하는 게 상당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이슈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시장이 좋아지면서 실질적인 소비가 확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숫자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아니 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계산을 좀 해봐야 되나?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 아까 제외했는데도 4.6%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 자체가 좀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걸 거예요. 그죠? 신규 차량과 중고 차량. 네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일시적일 수 있다. 아니다. 사실 정답이 없죠. 근데 지금 그 중고차 값 급등한 게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몇 달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내. 그래서 그게 자동차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전기차로 나타나는 넘어가던 신차던 뭐 기본적으로 이 전장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다. 그죠? 자동차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언제 해소가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잠깐 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복도 많구나. 이런 거죠. 반도체의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있어서 자기가 제일 탑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문제를 갖다가 빨리 해결해 놨단 말이죠. 네. 거기에 이 전체적으로 다른 자동차 가격들이 다 올라가니까 자기도 올리죠. 지금 테슬라. 그죠? 테슬라 가격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마진이 안 그래도 높은데 훨씬 좋아지죠. 참 복도 많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은 안 올리겠지만 그래도 그 가격에서 빨리 떨어지진 또 않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정답일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년도 이맘쯤 되면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럼 또 Y와 Y 숫자는 내년에는 또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생각하는데 이 이슈가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 일어났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지나가는데 그 기저 효과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정상화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시기에 엄청난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 과잉 생산 부분들이 막 들어가면서 가격을 또 끌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게 바로 2007년, 2008년 사이클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그때는 네, 대폭락장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인플레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같은 경우에 월간 한 150억 달러씩 이제 사던 걸 줄이겠다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파월 의장도 내년 가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기는 했는데 테이퍼링이 더 속도가 글쎄요. 빨라질 그건 가능성? 별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금리를 언제 올리냐가 더 중요한 이슈인데. 네. 자, 우선은 뭐 기본 사이클로 가면은 내년 6월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양적 완화는 안 하는 거고. 뭐 그게 좀 더 빨라져서 내년 4월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금리를 올리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파웰 의장이 다시 재선임 될지 아니면 브레이너드 레이어 브레이드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예. 한글로만 그분 굉장히 이름을 길어요. 접해서 아무튼, 브레이너드 네, 여자분이 금발의 굉장히 예. 이분이 도비시예요. 완전 비둘기파 중에 비둘기파. 브레이, 옐런보다도 더 심하게. 브레이너드가 예, 브레이너드가. 자, 근데 이제 원래 지금 이제 미 연준 의장인 파웰,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퀄츠 둘 다 공화당 네. 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이걸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공화당이 머리를 썼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부의장이 관둬 버렸어. 사임을 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레이너드가 올라가고 네, 네, 네. 그러면서 파웰은 어차피 도비시 하니까 비둘기 파니까 그 의장과 부의장을 그렇게 놔두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고 공화당, 민주당 요 구도로 네. 의장 아니면 부의장. 그냥 바꿀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뭐죠? 도비시하다, 그쵸. 비둘기파다. 네, 그럼 금리 빨리 안 올린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은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야 내년 7월인 거고 네. 정말 빨라야 늦으면 내후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계속 그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이제 도표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사이클을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대충 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네.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기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를 하면서 네. 해봤더니 보면 이때 이제 2013년에서 18년 시기와 비교했었을 때는 언제부터 금리를 올리느냐라고 저희가 계산해 보면 내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올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네. 만약에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시기하고 계산을 하면 똑같이 또 내년도 9월에서 11월이에요. 비슷한 시기가 나옵니다. 네. 답이. 근데 이제 그것 말고 이때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네. 2003년부터 2008년 사이클 때로 계산을 하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3월이 나와요. 저거는 뭐 엄청나게 빠를 빨리 수 하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보다는 빠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 미국 시장이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하는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시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느 시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시장이 10%에서 15% 빠지는 타이밍이 네. 지금부터 시장이 20% 더 오르고 올지 아니면 바로 올지. 바로 온다면 15%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면 겨우 5% 조정이 올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예. 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시장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도 같이 좋으면 그렇죠.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을 하는 주기가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자 그래서 이 차트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죠. 네. 장단기 금리 차. 그죠? 지금 우리 어디가 있냐? 여기 있잖아요. 그죠? 1.1 10년에서 2년. 우리가 언제 걱정해야 된다 그랬죠? 요때. 그죠? 요때 끝나고 나서 그 안에 몇 개월 안에 빵 터졌죠? 네. 자, 요거를 옛날로 쭉 그어 볼까요? 아주 좋죠. 여기. 그죠? 여기. 그죠? 89년. 네. 여기. 그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여기. 자, 2005년, 2006년 여기가 이제 2000 계속 이어졌어요. 이렇게 0% 됐는데도 시장이 또 땡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산업재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진이 안 좋은데 그냥 계속 가격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0%에서 갔다가 2007년 매이 5월 달 여기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박살 나고 나서 올라왔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쭉 떨어져서 이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네. 시장은 또 계속 한다는. 그래서 저는 아직은 걱정을 안 해요. 아직 시간이 있다. 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건 그냥 계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뭐 대충 계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죠. 저희가 이 ROE라는 걸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놓고 봅시다. 여기에 지금 ROE를 보고 있으면 미국의 나스닥의 ROE가 좀 크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 100이 31%란 말이죠. 네. 미국의 나스닥 전체는 26%, 나스닥 100은 31%. 그죠? 밑에 보면 다우존스가 얼마죠? 24% 나오죠. 네. 그다음에 S&P 500도 21%나 나온단 말이죠. ROE가 저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은 매년 북발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떨어질 것까지 예상한다. 네. 장단기 금리 차가. 네. 그게 이제 0% 도달하는 시기가 내년 내후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년 동안의 ROE가 쌓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ROE가 쌓이는 만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터지는데 아직까지 0% 도달하기까지는 한참 남았고 네. 그게 걸리는 시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정확하게 정답이 없는데 매년 10에서 20%의 상승 여력이 더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꼭지에 대해서 섣불리 성견지명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도 되는데 저기 이제 지평선 보고 지평선 끝에 절벽 아니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고 심지어 이렇게 일단 더 가봐도 된다는. 심지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네. 제가 2014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정말 바닥이다. 네. 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인용하시네. 네, 그죠?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 렌탈 일드가 우린 거기서 뭘 계산하냐? 일드를 계산해요.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ROE를 계산하지만 네. 그때 일드 계산했을 때 6% 나왔어요. 6%. 예. 그죠? 그러면 그때 꼭지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쌌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일드가? 얼마일까요? 1.2. 1.1. 금리가 지금 얼마죠? 기준금리요? 2.3. 예. 아니 10년 뭐 국채금리. 국채금리. 예. 그러니까 일드가 더 낮잖아요. 1.9, 2.6.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깨졌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 시점이.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내가 어깨까지 올라오면 머리까지 올라가는 걸 못 보니까 거기서 팔자라고 생각하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어깨까지 올라왔어. 네. 안 팔아.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 다 봐. 네. 그 다시 어깨에 내려왔을 때 파셔도 된다는 거죠. 오른쪽 어깨. 그게 맞는 전략이라는 거죠. 미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지금 사실 어깨까지 올라왔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정답이 없단 말이죠. 네. 어깨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허리까지밖에 안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가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다시 어깨를 만들 때 네. 그때 파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니 내가 먼저 앞으로 폭망장이 올 거야. 나 먼저 팔게. 그걸 제가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서둘러 도망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 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연말 소비 시즌 거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놨을 거고 네. 그 물동량은 이미 다 넘어갔을 거고 뭐 그게 다 도착을 했건 못했건 예상대로 준비를 했건 못했건 연말 소비 시즌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은 이제 거의 뭐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경제적으로.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이슈는 있죠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 공급망. 예, 공급망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한다. 그 공급망은 이제 아시아 뭐 제조를 하는 어디선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소비를 일으키려면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이 차질이 있으면 네.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수요 자체는 굉장히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률이 지금 미국이 5.8%가 나오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그 unemployment ratio 그러니까 실업률도 지금 4.6%까지는 떨어졌잖아요. 물론 그 레이버 파티시페이션 레이쇼라고 해서 그 노동 참여율 자체는 너무 낮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임금이 5.8%나 늘었고 그죠? 거기에 또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소비 증가율은 굉장히 튼튼하게 연말 소비가 튼튼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그 코로나 확진자 수, 요 항상 이제 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데, 야 미국이 또 계속 줄질 않더라고.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 안팎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망자가 적을 땐 뭐 1,000명 밑도는 날도 있습니다만 많을 땐 2,000명을 상회하기도 하고 하루 사망자가. 우리나라도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네. 뭐 최근에는 이제 하루 주간 사망자가 막 20명 뭐 이렇던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요즘에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어떤 거요? 본부장님 그 회식하세요? 저요? 네, 잘 안 하시죠? 아직은 조금 이르죠. 예. 네. 저는 아침에 새벽 방송이 있으니까 네. 저는 한 보통 아침에 새벽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식 장소를 가기는 가는데 네. 저는 빨리 일어나요. 일찍 주무셔야 거의 되니까. 뭐 9시 반, 10시쯤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 동창들 모임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12시까지 시간 제한이 이제 없으니까. 예. 택시 못 잡아요. 아, 1시간 반 동안 택시 잡아야 된대요, 요즘에.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니, 코로나 1,000명, 2,000명, who cares? 그러니까 nobody cares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당국이 셧다운을 하지 않는 한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만 놓고 보면은. 게다가 지금 뭐 많이 걸리지만 네. 사망률 자체는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독감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 네. 저도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정답은 없으나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거품일 수도 있으나 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적어도 이게 사실 그 나라의 어떤 위드 코로나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라서 네. 뭐 사망률도 많이 걱정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또 어디였죠? 유럽, 덴마크 뭐 이런 국가들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를 좀 풀었다가 다시 그냥 봉쇄해 버리고 어디였죠? 덴마크나 어디는
아예 외출 금지령까지 내린다고 하고. 예.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금리 못 올리죠.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성장주만 들고 가셔야죠. 또 그렇게 또 온라인 메타버스 계속 가겠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투자할 구멍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풀어놨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이거. 어디로 그렇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투자자들은 이제 계속 그거 고민하고 실행을 하는 거고. 아니 메타버스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타버스에 매자만 붙어도 그냥 이게 매주인지 메타버스인지 몰라도 날아가잖아요. NFT도 마찬가지고 이게 소나타 NFT인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메타스트리트로 솔직한 이름을 심정을 바꿀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 배웠잖아요. 어떤 걸요? 과거의 역사에서 예.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버블의 역사요, 아니면 버블의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로 버블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 산업이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하죠. 현재로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네. 다들 그게 뭐였죠? 인터넷이었잖아요. 네. 그 인터넷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실질적으로 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버블이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성장 산업인 것만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없는 것 같다 사기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때 너도 나도 해서 100개 회사가 있었단 말이지. 그 지금 살아남은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뭐 네이버, 다음, 다음 카카오, 뭐 정도, 그죠? 예. 몇 개예요, 그게 손 꼽잖아. 네. 그러면 100개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막 테헤란로에 막 수십 개 회사가 막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거기도 그 뭐 인터넷만 갖다 붙이면 네. 투자 막 받고. 정말 네. 껍데기 회사가 4조 간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 다 지금 휴지조가. 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메타버스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메타버스라는 산업은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이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완전히 메타에 빠지려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뭐 사명도 바꿨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또 메타 그걸 만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거기서 24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정말 거기서 일도 하고 네. 뭐 그런 아예 그냥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코로나19가 뭐 또다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자, 이건 성장한다는 건 무조건 사실. 네. 근데 문제는 항상 선점을 하는 회사.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몇 개 안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량주 1등 회사? 아니면 그건 예. 몰라 누가 1등이 될지.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네. 이게 100만 갈 건데 이제 1인데 네. 거기에 꼴랑 뭐 시장 점유율 갖다 30% 들고 있다고 해서 걔가 나중에 100만 갔었을 때 30% 들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정답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1등이 될지 지금 정답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바이오 산업도 경험했잖아요. 네네네. 바이오 산업 언제 경험했죠?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 그러면서 4조 막 돈 들어가면서 뭐 그냥 뭐 지네틱스 뭐 이런 거 말만 들어가면 그때 뭐 줄기세포 예. 2007년. 그것만 들어가면 다 상한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게 뭐가 있어요? 셀츄리온? 뭐 몇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자, 똑같은 결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산 투자. 그죠? 네. 그리고 바이오는 특히 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지 성공한다. 그렇죠. 예. 게다가 이룸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뭐 7년이 지나면 신약 개발이 줄어들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가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된다. 메가 펀드요? 그러니까 아주 큰 사이즈. 근데 난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성공하려면 4조 5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4조 5조의 금액을 수십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수익률을 15% 20%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97개가 망하고 3개가 성공을 하면 그 3개가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3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좀 배웠죠,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네네네. ETF가 나오는 거잖아요.
야, 우리 카린정님하고 행복진이님, 은설핸드님이 다 이제 ETF라고 채팅창에 딱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얼마 또 이제 우리는 배웠잖아. 이제. 네. 우리는 이게 항상 역사에서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저도 ETF라는 말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꼭. 네. 그래서 우리는 ETF를 활용을 해요. 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되게 고민이 드는 게 그거예요. 정말 옛날에 바이오처럼 네.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취재원이 샴푸를 가지고 이 샴푸에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시가총액 그때 몇천억을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상폐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분명히 사업이 있어. 비즈니스가 되고 있어. 매출도 일어나고 있고 기술력도 있고. 근데 시가총액이 여기서 남기는 영업이익보다 막 수십 배, 수백 배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야. 아예 없으면 모르겠어. 무시하고 말 텐데. 근데 이거를 좀 나니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메타버스를 제가 몰라요. 안 해봤는데. 하신 분들도 되게 힘들대. 이게 24시간 해보고 나면. 그 세계에 들어가서 뭐 활동을 하는 게 힘들죠. 이거 제페토 되게 가지고 힘들대. 되게 힘들대. 그래서 예, 피곤합니다. 이게 성장을 할 건데 정말 그러니까 안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정답이 없잖아요. 우리 항상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그 주식을 써보고 관련된 상품을 써보고 내가 쓰는 걸 사는 게 낫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다. 전기차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를 이제 무조건 저는 결정 난 거죠. 이제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다.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런 결정을 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물어보죠. 전기차 테슬라 샀는데 어떠니? 뭐 얼마나 좋냐? 뭐가 문제냐? 계속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도대체 뭐 어떻게 쓰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내가 아직 뭐 어떻게 이걸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NFT가 붙는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될지에 정확한 정답이 없다면 내 재산에 왕창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신성장 산업인 건 알겠고 근데 또 이게 분산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ETF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그 메타 ETF 요 이제 PDF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편입 종목들. 아까 오늘 뭐 시장에 좀 루머가 있긴 했었는데 펄어비스나 뭐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아니고 다른 ETF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메타 ETF인데 보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1.16%네요. 메타 ETF에 뭐 텐센트, 뭐 애플 등등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엔비디아가 9.77%로 비중이 제일 크네요. 로블록스가 8.46%. 이 로블록스 샀어야 되는데. TSMC도 뭐 한 3.3% 들어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렇게 싹 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변할 수 있다. 액티브하게 매니지를 한다는 것이. 지금은 엔비디아가 제일 성장할 것 같고 노블록스가 제일 클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모르는 거 한 말이지. 자동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가 테슬라와 뭐 루시드 그다음에 이번에 리디안인가? 아무튼 리비안인가?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그런 ETF가 나오면 거기에 제일 비중이 클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또 다른 회사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쪽 비중 줄이고 이쪽 비중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ETF가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0개 중에서 1개를 어떻게 뽑아내?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유동원 본부장님 그 랩 상품에도 ETF를 많이 담으시잖아요. 절반은 ETF 담죠. ETF 막 2배짜리도 있고 3배짜리 레버리지 ETF도 있고. 홈런은 그렇죠. 세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봅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첫째가 또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너무 자주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열어보셔서 행복하셨겠네. 좋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뭐 시장보다 훨씬 이제 앞서고 있으니까. 그 미국에서 이런 ETF 말고도 개별 종목들도 막 뭐 메타버스 뭐 NFT 관련주도 막 핫하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거기는 건드리기가 어렵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입니다. 뭐 메타버스든 뭐 가상시장이든 그 우리가 제일 얘기하는 이제 신성장 산업의 대표적인 주자 ETF가 뭐냐? 그게 바로 돈나무 누님의 예. 그죠? 아크 돈나무 인베스트먼트. 누님께서 얘기하시는 대표적인 5개 업종. 네. 거기에 AI도 들어가고.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관련된 종목을 살 거란 말이죠. 그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ETF 이름이? 어떤 거요? 아크요? 아크. 네, 죄송합니다. 아크에 보면은 계속 종목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하고 그분의 운용하는 스타일의 차이는 네. 저는 신성장 산업 중에서 네. 적자인 회사는 투자를 안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ETF를 활용한다. 아, 그 사람들이 더 잘할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투자보다는 왜냐면 전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회사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어, 그걸 내가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엄청난 미래 성장을 갖다 기대를 한다. 네. 그럼 저는 아예 그냥 아크를 사겠죠. 아, 이분이 하시는 걸로. 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좀 싫고 네. 솔직히 제 마음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런 업종이 만들어지고 투자가 일어나면 네. 거기에 테슬라를 사는 거죠. 흑자전을 했으니까. 아,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쿠팡은 흑자전을 못했으니까 네. 안 들고 가는 거고. 그냥 그게 담겨 있는 ETF를 사든가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꾼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에 투자하는 건 정말 마음 편해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건 정말 마음 편해요. 왜냐면 확실하게 제가 이해가 가니까. 네. 근데 예, 제가 아직까지는 NFT와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네. 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간접적으로 하지. 네. 간접적으로는 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간접적으로도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빨리 러닝 커브를 높여야죠. 네, 또 제가 요즘 시간이 좀 없어서 네. 거기까지 요즘에 공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말인데 이해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손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요즘에 그 또 용대리란 말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자 안 하고 말아요. 용대리들이 지르는 거라고 이거. 지금 뭐 포트 비중에 뭐 메타버스나 이렇게 지금 실적 안 나오는 뭐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예. 옛날에 뭐 언제는 뭐 지네틱스 뭐 저 줄기세포 얘기야. 그때 뭐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불과 몇 년도 안 뭐 됐으니까. 세포 뭐 어쨌든 해가지고 뭐 어쨌든 복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영영 산다 뭐 그러면서 뭐 아유. 그때 저기 뭐야 젖소인가요? 복제하고 그게 한 2005년인가 6년인가 막 그랬던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바이오 붐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메타버스 사회에 들어가서 그냥 안 나오고 거기서만 가상 시장에서 그냥 가상 사회에서만 살 거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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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언제 저는 그건 아직은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언제 올지 혹은 시장이 언제 찬물을 한 대 껴 얹듯이 이렇게 정신을 확 차릴지는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영영 안 올 수도 있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진짜 가상 시장에 네. 물론 네. 가상 현실이 현실과 거의 비슷한 어떤 시각적인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트릭스 같이 네. 실질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모를 정도. 근데 지금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메타 그 사회 들어가 보시면 네. 에이 거기서 24시간 계속 힘들죠. 에이. 오큘러스 고 한두 시간 쓰고 있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잘.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는 그거 있었잖아요. 3D 텔레비전. 그 약간 셀로판지 이렇게 끼고 있는 안경 같은 거 끼고 있으면은 TV가 이제 약간 3차원 입체처럼 보인다는 거. 그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막 부각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안 팔렸잖아요. 안 팔렸죠. 불편하니까. 한 가지. 예. 우리 영화도 3D 영화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나오지만 예.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옛날에 3D 영화의 거의 그 시초 혹은 그 글로벌 흥행했던 게 그게 아바타잖아요. 그게 메타버스고 여기서 만나네. 3D랑 아바타. 아무튼 언젠가는 오겠죠. 네. 근데 뭐 아직까지 그럴까요? 뭐 아무튼
네, 밸류에이션이 실적이 없는 건 전 건드리기가 싫습니다. 소중한 고객의 돈을 실적도 없는 거에다가 투자는 안 합니다. 마지막에 은근히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래? 아까 잠깐만. 정직님이셨던가? 그러니까 어제는 3%에서 뵀었고 오늘은 Y스트릿에서 뵙는다고 하셨는데 어제 3% 나가셨었죠?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우리가 막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프리하게 토크를 하고 있고요. 너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3%는 요 배너 안 걸어주죠? 3%는 아예 그냥 광고를 해주셔서. 진짜? 어제 얘기 한번 하고 전화가 120통이 왔어요. 진짜. Y스트릿은 한 1.2통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한테도 그 전화번호 여쭤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김정환 대표님이 유동원 본부장님 전화를 직접 받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 제가 연결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2주 뒤에 다시 뵙는 거죠. 6시 반이 넘어갔네요. 여러분 퇴근길도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오늘은 제 체력처럼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다시 이제 환상의 라이브로 같이 그 라이브 할 때 저 부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점심 맞다. 먹으라고? 내일 오실래요? 내일 점심인데? 점심? 제가 2시에 또 방송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서요? 강남에서. 강남에서. 조금 빠듯하죠. 그러시구나. 다음 주. 매주 수요일 날 있으세요? 강남에서? 아니요. 이번에 한 번만. 이번에만? 그럼 그 다음 주 오셔도 되겠다. 저희가 생각해 보시죠. 수요일 날은 그 환상의 라이브 12시 하고 목요일 날은 오후 2시 반에 이재명 후보님 오세요. 그것도 이제 예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죠? 그건 당연히 예고하셔야죠. 내일은 저희 어떻게 또 그건 또 섭외를 또 그렇게 딱. 대단하시네. 뭐라도 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찔러 봅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네. 목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셔서 그것도 라이브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주식시장 제발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양도세가 됐건 주식 투자는 장기화, 장기 투자 세액 공제, 제발 공매도 제도 개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내용을 이만큼 써서 보냈는데 놀래더라고. 이게 1시간 안에 되냐? 아무튼 역시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부장님은 다음 주에 뵙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